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는 게 오히려 재테크에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혼인율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게 낮아지는 게 출산율만큼 정말 급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원래 우리나라가 한 3, 40만 건 정도 한 해에 결혼을 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 30만 건 정도의 커플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급감하기 시작해요. 이게 어찌 보면 이 출산율하고도 좀 비슷한데 지금은 이제 19만까지 좀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혼인을 참 안 한다. 그래서 혼인을 시켜야지 애도 낳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는 좀 허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요. 이게 어떤 거죠? 일부러 결혼을 했는데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말 왜 나라가 이런 걸 했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동산에서 특히 결혼, 혼인신고를 하면은 각종 페널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나라의 제도가 참 이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 3년차 신고 건수 있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저희 지금 신혼이에요 라고 했는데 사실은 3년 전에 결혼식은 했고요. 이제 막 혼인신고합니다라는 비율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3% 중반이었던 게 2020년에 4%였으니까 이 이후로도 부동산 정책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지연 신고율이 높아졌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부동산 정책에서 페널티를 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신혼부부들이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비율이 72%예요. 그러니까 신혼집을 아파트에 차려야지만 사실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들이 아파트에 대해서 대단히 선호하고 아파트가 아닌 뭐 빌라나 단독주택에서는 아예 시작조차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되게 지금 성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지 못하면 결혼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아파트를 갖게 해주겠다. 아니면 최소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이라도 줘야지 안 그러면 결혼도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정부가 제도를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청약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다룰 때마다 항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청약 제도는 누더기다. 이게 많이 바뀌면은 한 해에 10번도 바뀌거든요. 이 제도가 10번이 바뀌어. 그냥 그만큼 정말 누더기의 누더기인데 이걸 계속 꼬맵니다. 계속 꼬매서 또 바꿔. 근데 이번에도 바꿉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는 착한 누더기? 착한 누더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워낙 이상했던 거를 조금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 3월 25일이었나요? 청약 결혼 페널티가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도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이제 청약 제도에서는 최소한 결혼, 그러니까 혼인신고하는 거는 메리트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이겁니다. 배우자가 소유를 했거나 집을 한번 가지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청약에 당첨된 경력이 있는 그런 상황일 때는 원래라면은 다른 한 명이죠. 그러니까 배우자 다른 한 명, 그 사람이 청약을 했을 때 청약이 이제 부적격이 막 뜹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저 사람이 집을 샀었어. 당첨이 된 거야. 근데 결혼한 다음에는 나는 된 적이 없잖아요. 나는 된 적이 없는데 왜 내 걸 취소하냐고.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되게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원래대로라면 바뀌기 전대로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말라고 국가가 말리는 꼴이었다 이거죠. 이게 청약이라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내 집 마련의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 기존에 결혼하기 전에 저 사람이 저랬다고 해서 왜 내 꼴 막아?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에 나오면 그때 하자 하면서 혼인신고를 안 했다. 그런 요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들면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결혼 전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죠. 근데 자금 사정이 이제 꼬여가지고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집을 산 것도 아니잖아. 근데 결혼을 한 다음에 A의 배우자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세대별 특별공급 당첨은 1회만 가능합니다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지. 사실. 이건 결혼 후도 아닌데 결혼 전인데 그러면은 특별공급 당첨된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란 겁니까? 이런 얘기밖에 더 돼요. 어쨌든 그래서 제도가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전 A의 특별공급 당첨 이력으로 인해서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거 한번 당하면 주변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네는 혼인신고하지 마라. 나처럼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지 말라라고 전파를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생애 최초나 신생아 특공이나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것들을 할 때는 배우자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은 적용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혼인신고 편하게 하세요라고 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청약 유형에서 배우자 당첨을 미적용을 해줄지는 사실 좀 의문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3가지를 해준다고는 했는데 요거의 디테일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요 3가지 특별공급에서는 기존에 결혼 전에 당첨된 거를 이제 미적용해주겠다. 당첨 안 된 걸로 취급해주겠다고 한 게 있는데 요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뭐냐면 뭐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 최초 뭐 이건 뭐 청약이니까 청약 당첨 이력은 뭐 쉽게 배제를 해줄 수가 있는데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택을 소유했는데 나는 소유한 적이 없어. 배우자만 그랬으니까. 그러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내가 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아내는 예를 들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 소유를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결혼을 했으니까 1주택자는 맞는데 그래서 정부가 얘기한 어떤 그 방법은 이겁니다. 혼인신고 하기 전에 보유주택을 처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고육지책일 수는 있는데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억지로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집을 안 팔고 1주택자야. 근데 결혼을 했어. 그러면 생애 최초는 아니지 않니?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혼인신고 전에 팔아라.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보장은 없잖아 이게. 근데 혹시나 될 수도 있으니까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팔아라? 그러면 이건 혼인신고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다. 사실 뭐 그 전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내가 뭐 청약을 못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긴 한데 어쨌든 당첨될지도 모르는데 집 먼저 처분하는 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노리는 분들은 혼인신고를 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재혼부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제가 이 청약제도가 누더기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게 이미 너무 많이 기원해 놓은 상태여가지고 재혼도 따져야 돼. 그리고 막 삼혼도 따지고 막 난립니다. 어쨌든 근데 이번엔 착한 누더기니까 어쨌든 이거 바꾸긴 바꿨는데 그러면 이제 재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 단서가 답니다. 동일이 나고 다시 재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혼을 한 다음에 집을 뭐 당첨받고 다시 또 이렇게 재결합하고 뭐 이런 그 얌체족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또 막아야 돼. 그러니까 한 번 또 누더기를 만들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최초 혼인 시점을 적용을 한다. 그러니까 동일이 나고 다시 재혼할 경우에는 처음 결혼, 첫 결혼 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는 오케이.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청약 준비할 때마다 억울하다 말씀하시는 게 이제 소득 제한인 거죠. 아니 집을 살려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연봉도 늘리고 이직도 하고 해서 돈 많이 벌었더니 결국에 다 혜택에서 배제된다. 이게 되게 억울하셨었는데 이게 맞벌이 기준으로는 1억 2천에서 1억 6천으로 상향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4천이 왜 늘어났느냐? 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소득의 2배, 그러니까 맞벌이니까 2배까지는 봐주겠다 이겁니다. 원래는 140%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 여자 둘이서 결혼을 하는 건데 둘이면은 그냥 단순 계산하면은 2배 해주는 게 맞죠. 그래야지 어떤 소득에서 불리함이 없는데 에이 그래도 뭐 둘이서 결혼했으면 140%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는 이런 소득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단순하게 그래 2명이서 결혼했으니까 곱하기 2 하자라고 풀어준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 한 1억 6천 정도면 어떤 수준이냐면 이제 웬만한 대기업 맞벌이 정도여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인 거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 돈을 많이 주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리 정도 한 3, 4년 차여도 막 연봉이 막 1억 가까이 1억이 넘어가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마침 사내 커플이야. 동기야. 그래가지고 둘이서 막 결혼하면은 뭐 1억 6천이 넘어갈 수도 있고 뭐 한 분이 뭐 전문직이어서 뭐 1억 6천이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그런 분들이 뭐 많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둘이서 1억 2천이면 넘어가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둘이서 1억 6천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꽤 많이 풀어준 거죠. 그래서 또 이거 예시를 들어보면은 A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직원 B와 결혼을 계획 중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5년 차 정도 됐어요. 연봉이 6천 정도로 비슷했다. 근데 결혼을 하면은 합산소득 1억 2천으로 넘어가니까 특공을 못 한다. 그러니까 우리 혼인신고는 하지 맙시다. 이게 이제 과거의 어떤 패턴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바꿨다.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맞벌이 부부는 1억 6천까지는 청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늘려놓으니까 둘이서 8천 아니면 뭐 1억 6천 뭐 이렇게 버는 정도의 고소득자들이 아니라면은 웬만해서는 혼인신고를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또 민영주택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통장을 조금 적게 보유하면은 뭐 특공이 가능하다고도 하니까 이제 좀 혼인 신고하는데 좀 부담은 좀 덜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페널티가 있었어요. 뭐냐면 부부가 동시에 뭐 당첨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기존에는 동시에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넣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하나만 넣는 거니까 혼인 신고를 안 하고 각자 넣는 게 훨씬 유리했어요. 그러니까 혼인 신고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이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A라는 단지에 넣고 아내가 이제 B라는 단지에 만약에 넣었다. 그러면은 동시에 넣은 거죠. 넣기는. 근데 이제 당첨이 만약에 둘 다 됐어. 그러면은 먼저 신청한 거를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둘 중에 조금 더 먼저 된 거, 먼저 신청해서 먼저 되면 너네 부부는 이거 가지고 B는 다른 사람 주세요.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혼인신고를 해서 분리했던 것들을 좀 없애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예시를 보면은 맞벌이 부부 A, B, C는 평소 청약에 관심이 많았는데 각각의 회사에 가깝고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게 돼가지고 둘 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었는데 둘 다 당첨됐어. 물론 이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됐다 이거예요. 근데 기쁨은 잠시였고 중복 당첨이므로 모두 부적격 통지를 당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당첨이 되면은 선신청분을 유효하게 볼 것이다. 이게 사실 당연한 거죠. 뭐 사전 청약이나 뭐 무순위 청약 이런 것들도 뭐 동일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복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아, 이게 혼인 신고하면은 청약에서는 바보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안 하는 게 맞네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정도로 뭔가 제도가 좀 이상했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페널티가 없어진 것뿐이니까 이제 혼인 신고 안 한 남남 커플, 동거 커플하고 똑같아진 건데 이제는 청약을 메리트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결혼하면 메리트. 그럼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이제는 페널티를 넘어가지고 결혼을 해야 이득인 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건 그냥 심플하게 혼인 신고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먼저 이게 있습니다. 혼인 신고한 배우자의 청약 통장 기간을 합산하겠다. 청약 통장 기간 합산이 이게 뭘까?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 있죠? 그 기간에 50%를 이제 합산을 하는데 최대 3점을 줍니다. 그러면은 3점이면 뭐 얼마나 대단한 건가라고 생각하시면은 청약을 많이 안 해보신 분이고 청약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3점이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A는 결혼 전에 배우자와 함께 청약 통장에 가입을 했어요. 보통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각자 청약 통장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청약 통장이 하나밖에 의미가 없네. 뭐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이젠 아니라는 거죠. 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이 됐던 경험이 있는데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계약을 포기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특별공급은 신청이 불가능해졌지만 무주택 기간이 적지 않아가지고 일반 공급 가점제 청약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점제로 넣었는데 매번 1, 2점 차이로 떨어지더라. 이게 가점제는 정말 이 몇 점 차이가 중요한 게 대부분 막 만점 아니면 되게 고가권에서 이제 당첨이 되다 보니까 정말 그 1점, 2점 올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 애를 더 낳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3점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5년일 경우에는 뭐 7점을 인정받았지만 이제 3점을 더 더해가지고 10점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표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표를 보면은 이게 무주택 기간 같은 것들을 보세요. 보면은 이제 4년에서 5년을 가지고 있으면 10점인데 이게 1년만 더 되면 12점이 되죠. 근데 이제 만점을 보세요. 만점이 이제 32점입니다. 근데 32점의 만점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요것도 보면 만점이 17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17점, 32점 둘 다 꽉 차 있는 분들이 많고 거기에 아이들도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점수가 다 비슷비슷해요. 거의 다 뭐 지금 막 60점대 막 후반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배우자가 있으면은 확실하게 점수를 더 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 1, 2점이 아쉬운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의 세부 방식은 어떻게 될까를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뭐 단순하게 봐서 1년 미만인데 1점을 주고요. 1년에서 2년 미만이면 2점을 줍니다. 이게 50% 인정인데 보세요. 6개월 미만이면 1점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1년 미만이면 0.5점을 줘야 되는데 그냥 반올림 해서 그냥 1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득인 거죠. 한마디로 그냥 혼인신고를 하고 통장을
통장을 만들기만 하면 1점은 준다는 의미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면은 여기죠. 원래 여기죠. 여기는 이제 3점이잖아요. 그럼 이게 절반 50%만 인정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원래는 1.5점을 줘야 되는데 2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통장 만들어서 한 1년만 보유를 해도 꽤 많은 점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약간의 도움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그 전에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 놔야 되는 거고요. 또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또 안 되니까 청약 신청자가 계약할 때까지는 청약통장을 유지를 해라.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게 뭐 크게 나쁠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을 경우에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상향을 시켜준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가 올해 1월에 둘째 자녀를 출산했는데 아무래도 애가 하나 더 태어났으니까 좀 넓은 집을 가려고 청약을 넣었다 이거죠. 근데 몇십만 원 차이로 소득 요건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소득 요건에 막 걸리니까 막 아내가 막 일부러 퇴사를 하고 뭐 나중에 다시 취업하고 막 이런 그 사실 사회적으로 의미 없는 그런 좀 비효율들이 많아졌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소득 기준 이게 이제 10%가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까지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20%까지 상향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으면 고소득자들도 특공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만 적용한다고 하니까 이제 새로 낳아라. 기존의 아이들은 안 된다. 이렇게 좀 제한이 있긴 합니다. 자, 거기다 이제 다자녀 특공도 기준이 좀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자녀 특공은 원래 아이가 셋이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어가지고 경쟁률 자체가 낮았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애 셋 낳는 가족이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두 자녀까지 하향이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세 자녀가 많은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유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한번 넣어볼 수 있다. 두 자녀만 있어도 다자녀 특공을 넣을 수는 있기 때문에 다른 특공 대비 조금 유리할 수는 있겠죠. 자,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청약제도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적용을 하면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뭐 따질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청약제도가 아까도 말했듯이 계속 이게 누더기처럼 바뀌는 게 마냥 좋은 거는 아니고 저는 뭐 큰 틀에서는 청약제도가 훨씬 더 단순화되든지 아니면 청약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청약이라는 게 사실 이게 누군가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한테서 기회를 뺏는다는 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줄 걸 지금 뺏어가지고 주니까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또 뺏기는 사람들은 또 억울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청약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물량이 늘어나야지만 다들 해피한 건데 물량은 똑같아. 물량은 똑같이 100개인데 이거를 얘한테 줄지는 어찌 보면 이제 큰 틀에선 조삼모사 정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청년들이 청약을 못해서 불만이 많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추첨제 막 늘리고 생애 최초 만들고 막 이러면서 청년을 위해서 막 늘렸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청년들 늘리다가 이제 출산율이 이제 뭐 문제다 하니까 이제 아이를 낳으면 뭐 또 이제 많이 해주겠다면서 여기에 줬던 걸 또 여기로 뺏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에 여기서 뭐 2개 뺏어서 여기 하나 주는 게 뭐 큰 틀에서는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듭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이제 청약 당첨이 쉬워지겠구나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 크게 바뀐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청약이라는 것은 정말 보조적인 수단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청약을 가지고 내가 내 집 마련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버리고 다른 것을 아예 안 보는 순간 이게 결국에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확률에서 내가 낮은 확률에 계속 거기만 올인을 하면은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약은 좀 집착한다기보다는 청약도 한번 해보고 다른 것들도 좀 하면서 뭐 집을 사면 산 거지 뭐 정도로 이제 청약을 좀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여기에 막 빠지시지는 말고 보조적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어쨌든 이제 혼인신고를 하는 게 청약에서는 불리할 거는 별로 없어졌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